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금요일 굿모닝 YTN 1부를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7명이 숨진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화재로 방화 용의자를 포함해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는데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연기를 피하기 힘든 구조 때문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부산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전격 소환해 14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참석할 것으로 보여서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의 설전이 격화하자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한 직후에도 정 의원이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공격을 시도했다며 추태에 가깝다고 거세게 비판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최고령 국민 MC 고송혜 씨의 연결식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자주 찾던 서울 낙원동 송혜길을 지나 KBS 본관에서 전국 노래자랑 악단의 배움을 받은 뒤 제2의 고향인 대구 달성군 송혜공원의 부인 곁에서 영면하게 됩니다. 남미의 강호 칠레를 누른 벤투호가 오늘 저녁 피파 랭킹 52 파라과이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파라과이는 일본과의 평가전에서 4대1로 졌지만 일본에서 합류하지 못한 선수 5명이 함께해 완전체로 우리 대표팀을 상대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계좌 입출금 즉시 정지 조치를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정지된 계좌를 풀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어제 있었던 화재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대구 범어동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습니다.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사무실 한 곳에서 인명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유리창 아래로는 긴 사다리도 놓였습니다. 건물에 불이 나면서 내부에 있던 사람을 구조하려고 설치한 겁니다. 유리창이 깨진 이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오전 10시 50분쯤입니다. 2층에서 폭발음과 함께 삽시간에 불이 번졌습니다. 특히 건물 지상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빠르게 퍼지는 불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팡 하는 폭발음이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폭발음이 확 났어요. 그럴 때는 막 비명 소리가 확 나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 싶어가 내다 보니까 이 막 연기가 확 나오 들어오더라고요.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인명피해는 컸습니다. 순식간에 퍼진 불길에 사무실 한 곳에서만 7명이 숨졌습니다. 또 같은 건물에 있던 3명이 다쳤고 4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해 규모가 커진 이유는 급격하게 연소 확대가 이루어졌다라고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가까운 곳에 있는 건물에는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해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7명 가운데 50대 남성 1명이 일부러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용의자로 50대 남성 A씨를 지목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화재 현장에서 숨졌는데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흰색 천으로 감싼 물건을 들고 건물 계단을 올라갑니다. 2층으로 들어가면서 뭔가를 꺼내더니 곧이어 내부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혼비백산한 사람들이 뛰쳐나오고 번쩍하는 섬광과 함께 CCTV도 작동을 멈춥니다. 남자가 들어간 곳은 불이 시작된 2층의 변호사 사무실.
이곳에서 직원 6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 한꺼번에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방화 용의자로 50대 남성 A씨를 지목했습니다. 용의자에 대한 주거지 CCTV 수사에서 어떤 물건을 들고 나오는 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두 손으로 이렇게 아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경찰은 A씨가 사무실 출입구 쪽에서부터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피로가 막힌 직원들이 연기에 질식해 화를 당한 겁니다. A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분신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용의자 한 명의 단독 범행으로 일단은 추정되는데 만약에 이 용의자가 혼자 단독 범행으로 한 것이라면 그냥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전결됩니다. A씨는 재개발과 관련된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앙심을 품고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숨진 만큼 주변인 수사를 통해 사건 발생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방침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대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화재 사건 피해자들 시신에서 흉기에 찔린 것으로 보이는 자상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어제 사고 사망자들에 대한 임시 검안 결과 변호사와 사무장인 남성 2명에게서 자상으로 보이는 상처가 확인됐다고 대구 변호사협회 등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상을 일으킨 흉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시를 진행하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과 범행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네, 현재 최고령 국민 MC 고 송혜 씨의 연결식이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미디언 이용식 씨가 추도사를 낭독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송혜 선생님, 용식입니다. 47년 전에 저를 코미디언으로 만들어주신 선생님이시고 스승님이시고 이제 송혜 선생님을 보내드리려고 했습니다. 평소에 선생님께서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많은 후배들이 그리고 지인들이 이 새벽에 모두 선생님 영정 앞에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에 슬픔과 아쉬움을 남기시고 뭐가 그리 바쁘시다고 이제 떠나려고 하십니까? 항상 먼저 하늘나라라고 한 후배들의 장례식장에 들어오시면 그 영정을 어루만지시면서 못된 놈이라고 나보다 먼저 갔다고 그렇게 혼내시더니 이 새벽에 우리와 이별을 하시려고 합니다. 이제 수많은 별들이 떠있는 천국에 가셔서 그렇게 형이라고 부르시던 구봉서 선생님도 만나시고 이주일 선배님도 만나서 우리 후배들도 잘 있다고 암 좀 전해주십시오. 이곳에선 전국 노래자랑을 많은 사람과 힘차게 외쳤지만 이제 수많은 별들 앞에서 천국 노래자랑을 외쳐주세요. 저 멋진 훈장 살아계셨을 때 목에 걸었으면 얼마나 우리가 박수를 쳐드렸을까. 이제 선생님이 그리울 때는 낙원성과 그 집 국밥집에 들려서 선생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언제나 앉으시던 그 의자가 이제 우리 모두의 의자가 됐습니다. 천국에서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 아드님과 사모님과 반갑게 만나서 이젠 아프지 마시고 편히 쉬십시오.
우리나라는 동해, 서해, 남해 그리고 송해가 있습니다. 선생님, 아니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에 열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참석할 것으로 보여서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릴 예정인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정상회담 참석은 결정하셨는지 한일 정상회담도 좀 고려하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확정됐다고 보기는 아주 어렵고요. 나토 정상회의 초청에 응한다면 한국 대통령으로선 첫 참석입니다. 또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자 사실상 첫 다자 외교 무대 활동인 셈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새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두 정상의 만남이 성사되면 한일 정상의 대면 회담은 약 2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 등 한일 간 현안의 원만한 해결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미래에 대한 협력 차원에서 한일 간에 그 문제가 저는 원만하게 잘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일 당국은 이달 중 일본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막바지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토가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태 지역 4개국 정상을 초청한 데서 엿볼 수 있듯이 연합전선 확대를 도모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국 주도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새로운 전략 개념을 채택할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의 호응 여부도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이달 말 한일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양국 갈등의 핵심인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한일 양국 여론도 상대국의 역사 문제를 더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강한 데다가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엇갈렸습니다. 도쿄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만난 한일 외교 차관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 양국 관계 개선이 불가결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긴밀한 공조를 말했지만 여기서도 일본은 강제동원 문제 등 현안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에 해법을 제시하라며 우회적으로 다시 압박한 겁니다. 윤덕민 신임 주일 한국 대사 임명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すべく日本の一貫した立場に基づき韓国新政権と緊密に意思疎通をし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란 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는 2015년 위안부 합의로 모두 해결됐다는 주장입니다. 사법부 판결을 바꿀 방법이 없음에도 일본은 여전히 한국 내에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을 관계 개선의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日韓関係を発展させていく必要があり、そのためには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問題をはじめとする日韓間の懸案の解決が必要であるという旨を述べ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인사가 오가며 대화 분위기가 마련됐지만 갈등의 본질은 여전한 셈입니다. 최근 실시한 양국 여론조사 결과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역사 문제를 더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한국 새 정부 출범 후 양국 관계 전망에 대해 한국은 기대감이 더 큰 반면 일본은 달라질 것이 없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습니다. 역사 문제 등을 둘러싼 양국 여론의 온도차가 큰 가운데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성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과거사 책임을 지우려는 자민당 내 강경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안보 공조와 함께 무비자 입국 재개 등 양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우선 취해 관계 개선의 기반을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화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의 설전이 격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두 사람에게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귀국 직후에도 정 의원을 겨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 갈등의 불씨가 더욱 커진 모양새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 중진인 정진석 의원과 원색적인 비난을 주고받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SNS에 또 한 번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당대표가 된 뒤 1년 내내 자신을 흔들어 놓고 무슨 싸가지를 논하느냐고 직격한 겁니다. 이 대표와 가까운 당내 인사의 옹호 발언까지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명분이 부족한 충고는 충고가 아닌 당 지도부 흔들기로 보일 뿐입니다. 명분이 부족하니 무엇인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자초하고 이렇게 두 사람의 설전이 당내 갈등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양측 모두의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논의 자체가 양측의 감정 싸움으로 비화하는 것은 적절치가 못하다. 이제는 더 이상의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후 정진석 의원이 이 대표에 대한 공개 비판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며 휴전 상태에 접어드나 싶었지만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친 이 대표는 귀국 직후부터 정 의원을 겨냥해 거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분란을 일으키자는 목적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에 대해 가지고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격을 가하는 것은 적어도 여당 소속의 저 국회부의장이 해서는 안 될 추태에 가깝다. 갈등의 불씨가 다시 커진 가운데 오는 14일 열리는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가 민감한 공천규칙 변경을 들고 나올 경우 반발 수위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른바 혁신 논쟁은 당내 주도권 다툼은 물론 2024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차기 당권 경쟁과도 맞물려 있어서 여당 내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오는 8월 전당대회 지도부 선출 방식을 두고 계파 간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재선 의원들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함께 선출하는 집단 지도체제를 요구하자 친이재명계가 반발하고 나서는 등 벌써 삿바 싸움이 치열합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선거 연패로 위기에 몰린 당 수습 방안으로 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뜻을 모은 건 통합형 집단 지도체제로의 회귀입니다. 다양한 목소리들을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논의되고 이러는 것이 훨씬 더 지금 국민들에게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에 더 걸맞는 모습, 지도체제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뽑는 현재 방식에서 득표 1등이 당대표, 2등부터는 최고위원이 되는 이전 방식을 요구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계파별로 다양한 세력이 지도부에 입성해 당대표에게 집중된 권한이 최고위원들에게 분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당장 강경파와 친이재명계에선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계파 정치가 우려된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지금 이 제도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순수 집단 지도체제로 가려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효율과 문제점 이걸 또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대안이 분명하지 않으면 쉽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친명계는 또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비중은 줄이고 권리당원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대선 직후 이재명 의원 지지세에 따라 권리당원 가입이 증가한 만큼 이 의원의 당권 도전에 유리한 방식을 쟁점화하는 겁니다. 대의원표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권리당원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권리당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그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의 가치가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친문 진영에선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거론하며 친명계를 향한 견제 수위를 끌어올렸는데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우상호 의원은 전당대회 규정 변경은 당내 상당수 공감이 있어야 한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게 더 좋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그때 역사적인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지도체제를 채택해 왔는데 지금 지도체제를 바꾸려면 당내 구성원들이 상당수가 아마 공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전당대회 룰을 놓고 계파 간 유불리에 따라 양보 없는 삿바 싸움이 펼쳐지면서 차기 당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어제 오전 9시 반쯤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백 전 장관이 기관장들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실무진에게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협의나 교감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부산의 오피스텔 앞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묻지마 범행인 것으로 보고 가해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전포동의 오피스텔 앞 도로 곳곳에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어젯밤 11시쯤 40대 남성 A씨가 휘두른 흉기에 행인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지금까지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나가는 시민이나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에게 달려들어 무차별로 흉기를 휘두른 거로 전해졌습니다. 앞에 한 분이 목을 잡고 이렇게 누워 계셨고 다른 분은 이제 팔을 잡고 앉아 계셨어요. 칼 휘두르면서 다가왔는데 저는 도망갔고요. 시민 신고로 A씨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상황은 종료됐지만 큰 참변으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오피스텔 입주민으로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붙잡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아파트 단지 계단에서 승용차가 굴러떨어져 전복됐습니다. 40대 운전자 A씨를 포함해 다친 주민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요청에 따라 체열을 진행했다며 정황상 음주운전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차를 훔쳐 달아난 10대 청소년 3명이 수십 킬로미터가 떨어진 당진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붙잡혔습니다. 이들 중 2명은 앞서 다른 차를 훔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순찰차가 도로가에 멈춰 있는 검은색 차를 발견하고 앞을 막아섭니다.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 다가가자 이승용차는 갑자기 옆으로 빠져 달아납니다. 경찰의 추격에도 중앙선을 넘나들고 심하게 좌우로 휘청거리며 난폭 운전을 서슴지 않습니다. 마트 주차장에서는 지나가던 행인이 돌진하는 차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피합니다. 25분 동안 20km 정도 이어진 추격전은 좁은 골목길에서 순찰차가 차량을 앞뒤로 막아선 뒤 경찰관들이 강제로 유리창을 깬 뒤에야 막을 내렸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건 10대 3명이었습니다. 70km 도로에서 150km 이상 도주하면서 다른 차량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 아파트 주변 또 상가 주변을 질주하면서 신호 위반과 함께 인명사고나 또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들은 천안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를 훔친 뒤 무면허 상태로 40km 정도 떨어진 당진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차에 있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편의점에서 사용하려다가 승인 거부를 당했고 결국 범행 8시간 만에 위치가 특정돼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범행에 앞서 다른 차 등을 훔친 사실이 있는 피의자 2명을 구속하고 여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신청하면 돈이 이체된 계좌 출입 입출금을 즉시 정지하는 등 보호 조치도 강화됐습니다. 역으로 이 점을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또 등장해 주의가 필요한데요. 임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자영업자 이준 씨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성에게 20돈짜리 금팔찌를 팔고 계좌로 대금 56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계좌가 먹통이 됐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출금 정지를 신청해 거래가 막힌 겁니다. 구매했던 사람하고 연락이 안 되고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이게 사기였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엄청 막막했어요.
알고 보니 금팔찌를 사간 남성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습니다. 직거래 약속을 잡은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판매자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곤 금팔찌만 챙겨 달아난 거였습니다. 560만 원 묶여 있어요. 지금 소송 진행 중이고 솔직히 560만 원 갖고 변호사 사는 것도 엄청 큰 부담이잖아요. 그만큼 또 어렵고 또 지금도 솔직히 심리적인 불안감을 갖고 있고요. 대구에 사는 A씨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지난 2월 난데없이 통장에 15만 원이 입금되더니 계좌가 먹통이 된 겁니다. 이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A씨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한 뒤 뒤늦게 알아챈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신청한 탓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 과정에서 묶인 계좌를 풀어주겠다며 A씨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니까 합의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내가 왜 합의를 해야 되냐 이러니까 연락. 이처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급정지 제도를 만든 뒤 오히려 보이스피싱 조직이 제3자를 끌어들여 역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계좌 주인이 지급정지에 이의 신청할 수 있지만 입금된 돈이 물품이나 용역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란 걸 소명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들이 아무 관련 없는 계좌에 돈을 보낸 뒤 지급정지 신청을 해 거래가 막혀버려도 계좌 주인들은 이의 제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통장 협박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종료 사유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서 선의의 계좌 명의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논의 중입니다.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2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수법도 날로 고도화돼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이 된 이후에도 확진자 격리 의무는 유지돼 왔습니다. 이 의무를 해제할지 다음 주 결정될 예정인데 백경란 질병청장은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백경란 신임 질병청장은 첫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강조해온 과학 방역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민이 사회 경제 활동을 불편함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근거 기반의 균형적인 방역 정책을 모색하겠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런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방역 정책의 하나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4주 재연장했습니다. 격리 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도 면역 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하여 9월에서 10월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4주 뒤에 다시 판단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고려 요소로 재유행 가능성과 신규 변이 발생 위험성, 코로나19 치명률, 의료 역량 등을 꼽아왔습니다. 백 청장 역시 격리 의무를 없애면 유행 규모가 커져 질병 부담이나 피해가 잇따를 수 있다며 고위험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체계 정비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격리 의무를 없앨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합의 역시 과학적 평가에 기반을 둬야 한다며 방역 정책으로 사회 경제적 영역에 초래되는 피해 크기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아파도 쉬지 못하게 될 수 있는 만큼 아프면 쉬는 성숙한 문화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격리 의무 해제로 인한 유행 위험도와 사회 경제적 여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다음 주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과학 방역을 강조해온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변이에 맞춰 우수하게 개량된 백신이 나오면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 4차 접종은 유행 상황을 보면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는 오미크론 변이에 더 효과적인 새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백신은 기존 코로나19 백신과 오미크론 변이에 맞춰 개발한 백신을 결합한 이가 백신으로 437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 임상시험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가 기존 백신보다 1.75배 더 많이 생성됐습니다. 개량된 백신은 코로나19 재유행이 예상되는 올 가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이자 등 다른 제약사들도 코로나 변이 맞춤형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개량 백신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개량 백신의 효과가 우수하고 안정성도 문제 없다면 국내에도 도입할 거라며
백신 제조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변이 발생이나 재유행 등의 위험 요인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여 일상 회복의 밑거름을 완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 국민 4차 접종은 과학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유행 상황과 기존 접종의 면역력 감소를 평가하고 4차 접종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접종 계획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과학적이고 더 혁신적인 방식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더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백 청장은 또 국가와 민간의 질병정책 연구를 강화하고 국내에서 감염병 백신 치료제 역량을 키우는 투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군사적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양측이 지금 발트해와 인근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발트 함대가 올해 훈련 계획에 따라 9일부터 발트해와 러시아 서부 역외 영토인 칼리닝그라드에서 전술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의 목적은 함대 지휘부의 준비 태세와 전투력 제고, 공조 강화, 함대 승조원 전투 연습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발트 함대에 소속된 약 60척의 군함과 40여 대의 전투기와 헬기, 약 2,000대의 각종 군사 장비 등이 이번 훈련에 투입된다고 소개했습니다. 훈련은 이달 19일까지 계속됩니다. 발트해에서는 지난 5일부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14개 회원국과 최근 나토 가입 의사를 밝힌 핀란드, 스웨덴이 참여하는 발톱스 22 훈련이 열리고 있습니다. 1972년부터 매년 진행한 발톱스 훈련에는 올해 함정 45척, 항공기 75대, 병력 7,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륙, 함포 사격, 대함 대공 소해 작전, 의료 대응 등의 전투 역량을 시험합니다. 발톱스 22 훈련은 17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hat is important strategically from my perspective, is the ability to work with Sweden, to work with Finland, to work with the 14 other nations that are here. 나토는 또 6일부터 10일까지 연합 공군의 공중 미사일 방어 체계를 검증하는 군사 훈련인 람슈타인 레거시 22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에서 진행되는 람슈타인 레거시 22 훈련에는 17개 나토 동맹과 협력국 병력이 참가해 나토의 지휘 통제에 따라 합동 방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더 타임스는 나토군 약 3,000명, 항공기 50대, 17개 지상기반 공중 미사일 방어 부대가 훈련에 참여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을 도와 러시아와의 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된 영국인 등 용병 3명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영국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주민 보호라는 침공의 정당성을 찾기 위한 러시아의 작업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동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9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 정권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법원에서 전쟁 포로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철장 속 피고인은 영국인 2명과 모로코인 1명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을 도와 러시아군과 싸우다가 지난 4월 마리우폴 등지에서 포로가 된 이들입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용병 행위와 정권 찬탈 혐의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고 하루 전 이들이 혐의를 인정하는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Your Honor, can you tell him yesterday I misunderstood. There was a misunderstanding. I was confused, and I want to take away my not guilty and change it to guilty. 재판부는 이들이 한 달 안에 항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사형 선고는 전쟁 포로에 대한 국제법 위반이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들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This is just the latest disgusting act by Vladimir Putin's regime and his affiliates. What we need now is the Russian authorities to release these individuals. 하지만 러시아는 그동안
용병은 전쟁 포로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또 수사당국이 포로로 잡힌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상대로 러시아계 민간인 등에 대한 범죄 행위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계 주민에 대한 가혹 행위를 침공의 이유로 내세웠던 러시아가 침공 정당화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헤르손주에서 반격에 나서 일부 영토를 수복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현지 시간 9일 헤르손에서 반격을 가해 일부 영토를 회복했고 러시아군은 인력과 장비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그러나 러시아군의 손실 규모나 탈환한 영토의 위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봄처럼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오늘은 다시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4도나 높겠는데요. 기온이 크게 오르는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며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게는 40mm로 지역 간의 편차가 크겠고요. 이 내리는 동안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4도, 대전은 17.3도, 부산은 16.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 대전과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도 29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내륙 곳곳에는 또 한 차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7명이 숨진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화재로 방화 용의자를 포함해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는데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연기를 피하기 힘든 구조 때문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부산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전격 소환해 14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참석할 것으로 보여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의 설전이 격화하자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한 직후에도 정 의원이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공격을 시도했다며 추태에 가깝다고 거세게 비판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환경오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용산공원이 오늘부터 시범 개방됩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환경 저감 조치를 완료했고 위해성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로 취임 한 달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자들에게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소통 행보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반면 검찰 출신 편중 논란에서 보듯 인사 문제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대신 용산 집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날,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이른바 약식 회견이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입니다. 나는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 얘기한 거니까. 이래야죠. 지난 한 달 동안 12차례 윤 대통령은 민감한 현안에 단호하면서 직설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정은 그냥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고 대통령 비서실이 이런 사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 안 하고 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하는 방식도 파격, 넥타이를 벗은 참모들과 용산 같은 층에서 수시로 소통하고
집무실은 열린 공간으로 다양한 손님을 맡고 있습니다. 5.18 기념식 때 여당 의원들을 대거 이끌고 KTX 특별열차로 광주에 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장면도 틀을 깬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사상 최초 출퇴근하는 윤 대통령은 식사와 쇼핑, 청와대 관람까지 시민 사이에 자주 깜짝 등장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반면 인사 문제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부실 검증 논란 속에 후보자들의 사퇴로 아직 내각이 완성되지 못했고 검찰 편중이란 비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윤 대통령은 여성이 없다는 지적대 유연한 대처와는 달리 검찰 독식 지적에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입니다. 지난 한 달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등 굵직한 숙제를 무난하게 해냈지만 치솟는 물가와 북한의 도발, 인사 문제 등은 발등에 불입니다. 한 달 됐다, 1년 됐다에 대한 특별한 소감 같은 거 없이 살아온 사람이고 열심히 해야죠. 지금 시급한 현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초심 그대로 5년 임기 동안 첨예한 사안도 피하지 않고 소통할 거라고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국민 궁금증에 매일 대답하는 대통령으로 안착했다. 대통령실의 평가인데 취임 초 허니문 기간 반짝 보여주기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소통의 장, 나아가 국민 통합의 미랄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후보 시절에 밝힌 이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대로냐는 질문에 전례에 비춰서라도 20년 이상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에서 대화하고 있으니 대화에서 풀 수 있는 건 풀지만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건 법치국가에서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해 오찬 간담회를 갖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고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 등이 자리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한 의제가 있는 건 아니라면서도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말했듯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여당이 앞장서 힘을 써주기를 당부할 거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4선 우상호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구성을 의결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중앙위를 열고 우 의원을 비대위원장, 당연직인 박홍근 원내대표와 선수별로 추천된 한정혜, 박재호, 이용우 의원, 원외목세 김현정 원외위원장 협의회장을 비대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표결합니다. 투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의결이 되면 비대위가 공식 출범합니다. 대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건물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55분쯤 대구시 범어동 법원 주변에 있는 7층짜리 건물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건물에 있던 7명이 숨지고 50명이 연기를 흡입하며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50대 A씨가 일부러 불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화재는 규모에 비해서 큰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사무실이 들어선 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연기를 피하기 힘든 폐쇄적인 건물 구조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꼽힙니다. 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깨진 유리창 밖으로 몸을 내민 사람들이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유리창문을 뜯어내고 대피해야 할 정도로 화재 당시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유리개는 그리 사람이 못 나오니까 저거 좀 있으면 뜯어야 되거든. 그래 뜯었지. 뜯어놓고 우리 3사람인데 그리 나왔지. 화재로 숨진 사람은 방화 용의자를 포함해 7명, 다친 사람도 50명에 달합니다. 인명피해가 이처럼 큰 건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폐쇄적인 구조와 함께 화재에 대비한 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화재가 난 빌딩의 지하층에는 이처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만 사무실이 있는 지상층에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건물의 사용 승인이 난 지난 1995년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퍼져나가 연기도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밖이나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계단실이 연기로 가득 차버려 화재 초기에 빠져나오지 못한 사무실 입주자 수십 명이 고스란히 마셔야 했습니다. 구상 마스크를 끼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한번 탁 마시니까 숨이 탁 찰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 마스크 낀는데도. 일부는 바깥으로 나가는 걸 포기하고 사무실 문을 닫고 있다가 출동한 소방관이 건네준 방독면을 쓰고 나서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재 상황을 주변에 신속히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번처럼 연기가 빠른 속도로 퍼지면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화재가 발생됐다는 것을 다른 사무실 근무하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대피를 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화재 사고에 취약한 옛 건물에서는 작은 불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고에 대비하는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차질 등 산업체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경찰이 노조원들을 무차별 연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장 정문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파업 선전전을 펼칩니다. 지침에 따라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의 운행 거부로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생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직원이 직접 운전해 신차를 다른 차고지로 옮기는 임시 방편을 찾았습니다. 심각한 피해는 시멘트와 철강.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의 10% 수준으로 줄어 하루 매출 손실액만 155억 원에 이른다고 시멘트협회는 설명했습니다. 포스코도 하루 생산량 가운데 절반 정도인 2만 톤 정도만 출하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30% 수준에 그쳤고 경기도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도 평소 반출량의 8.8% 수준에 그쳤습니다. 어제까지 파업에 참여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은 모두 7,200명.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전체 조합원 2만 2천여 명 가운데 33% 정도가 파업에 참여했고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운행을 해도 지금 적자입니다. 운행을 해도 적자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일한 만큼의 대가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고요. 파업으로 노조원 3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되자 화물연대는 경찰이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무차별 연행을 반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정당한 집회는 보장하지만 정상 운행하는 차량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국토부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네,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자동차 업계도 타격을 받아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인기 신차는 반도체 수급난으로 가뜩이나 1년쯤 기다려야 하는데 차량 인도 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화물노동자 성수생으로 생존권을 쟁취하자! 하루 6,000대 이상 생산하는 현대차의 울산 공장 앞.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관철하기 위해 현대차를 대표 좌표로 삼아 조합원 차량을 막고 있습니다. 평상시 하루 평균 납품 차량이 10,000번쯤 들어가는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70%쯤 급감했습니다. 현대차 부품 납품은 현대 글로비스와 계약한 20개가량의 운송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 이들 화물노동자 중 70%가 화물연대 조합원입니다. 현재 반도체 수급난으로 1년가량 걸리는 제네시스와 아이오닉 등의 인기 신차의 출고 대기는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부품 수급 차질로 생산 라인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등 생산 라인 가동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 신차 출고 대기 기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고객 불만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아 광주 공장은 신차를 실어 나르는 카캐리어 운전자들의 파업으로 적시장의 차량이 평소 10%에서
현재 80% 선으로 거의 꽉 채워지면서 각종 고육책을 동원 중입니다. 기아 직원들이 임시 운행증을 받아 번호판도 달지 않은 완성차를 직접 운전해서 다른 적치장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차 부품 생산업체 단체는 3만 개가량의 부품으로 생산되는 차에 단 한 개라도 공급되지 않으면 생산이 중단돼서 모든 부품사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파업이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자동차 산업협회 등 10개 기관 연합회는 화물연대가 자동차 산업의 약점을 악용해서 인질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경우 30% 정도 기업이 적자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이 부품업체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어서 일부 업체들의 경우는 파산이 불가피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부품 반입을 여전히 막고 있고 이에 맞서 관련 업계와 단체는 고소 고발전을 예고하면서 강대강 대치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성차의 생산 차질은 타이어와 철강 등 관련 업계로 도미노처럼 이어지면서 피해가 점점 커지는 양상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풀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어제 오전 서울 강남구 현대오토에버에서 자율주행차 시승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늘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국토부와 화물연대 사이의 대화는 끊어진 적이 없고 어제도 오늘도 의미 있는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2, 3일 정도 피해는 화주와 항만 등에서 모두 예측하고 대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기약이 없는 상황인데 여야는 여전히 내 탓 공방만 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국회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냈지만 여야의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며 기한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재송부 시한은 오늘. 하지만 여전히 원구성이 되지 않아 이를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협상 당사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각 당의 입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시한이 넘어가면 국세청장을 바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상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애초부터 임명을 강행하려 한 거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의장도 없고 인사청문회 실시할 기획재정위원회도 없는데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것은 애초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면 그러면서 부적격으로 규정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원구성 협상에 앞서 국회의장을 선출해 인사청문 특위를 꾸리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따져 묻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검증 없는 장관 임명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는 문제를 먼저 풀고 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법사위 장악과 혁신은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오만의 정치를 그만두고 혁신을 시작하는 길입니다. 민생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끝을 모르는 여야의 대립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패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업무용으로 쓰던 렌터카를 정치 자금을 주고 개인용으로 사들인 거로 드러났습니다. 김 후보자는 실무진의 착오였다면서 매우 송구스럽다고 해명했는데요.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승희 후보자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7년 2월 업무용 차량으로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빌렸습니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당시 렌터카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김 후보자 측은 정치자금 1,800여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36개월 뒤 차량을 인수하면 보증금은 감가상각으로 영원이 되고 잔금은 900여만 원이란 문구도 있었습니다. 3년 뒤 인수할 목적으로 처음 계약할 때부터 정치자금을 썼다고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김 후보자는 계약 만료 시점인 2020년 3월 정치자금을 들여 차체를 도색했고 그해 5월 개인용으로 인수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회계 담당자의 착오였다고 관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잘못 지출된 정치자금은 반납했다며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21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엔 임기 막바지 정치자금을 털어 보좌진 경력금, 동료의원 후원금에 쓴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통상 남은 정치자금은 국고로 귀속되는데 김 후보자는 임기를 마친 뒤 잔액이 아예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선관위 지침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만 집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 후보자가 경기도 포천 선영의 아버지 묘소를 조성하고도 매장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소관 법률인 장사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의혹이 잇따르지만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는 19일인 인사청문 기한을 넘긴다면 김 후보자가 그대로 임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경찰청을 방문했습니다.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을 사전 면담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후보군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고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논의하는 등 경찰을 통제하려는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장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취임한 지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경찰 지휘부하고 상견례도 하고 서로 소통도 하고 덕담도 주고받으려고 왔습니다. 경찰청장 후보군은 아직 후보군 자체가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만난 분들은 치안정감 후보자들을 이제 대통령님께 인사 제청하기에 앞서서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류만 가지고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지금 자문위원회는 제가 주제나 논의할 내용 자체를 저와 소통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자체적으로 아마 논의 주제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발굴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이달 중순이나 연말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편의시설 미흡 등 준비 부족으로 한 차례 공개 일정을 미뤘던 용산공원을 오늘 시범 개방합니다. 대통령실이 보이는 지역까지 접근할 수 있는데 일각에선 안전성 검증 없는 성급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시범 개방 시작점은 주한미군이 장군 숙소로 쓰던 곳입니다. 용산공원 시범 개방 부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시범 개방이 되면 국민 방문을 환영하는 의장대 행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대통령 집무실 남쪽 구역이 나옵니다. 이곳에 서면 대통령실을 볼 수 있고 일부 관람객은 대통령실 앞들까지 방문이 가능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가까운 스포츠필드 부지에는 20m짜리 그늘막과 푸드트럭 등 편의시설을 설치합니다. 시범 개방 구역은 직선거리로 1.1km 정도인데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 동안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관람객을 받습니다. 하루 5차례로 나눠 한 번에 500명씩 2시간 간격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방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토양이 기름에 얼마나 오염됐는지 나타내는 TPH, 석유계 총 탄화수소 기준치는 흙 1kg당 500mg인데 장군 숙소 부지는 최고 농도가 기준치의 29배를 넘었습니다. 쉼터 공간이 마련된 스포츠필드 역시 최고 농도로 보면 TPH가 36배를 초과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체류 시간을 2시간으로 정해놓은 것 자체가 위험성을 인정한 셈이라면서 고엽제 문제처럼 시간이 지난 뒤 건강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염된 흙을 다 드러내서 깨끗한 흙으로 바꾸거나 약품 처리로 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토지 피복을 해서 완벽하게 막아질 수 없다는 걸 국토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제한을 두겠다는 거고요. 주거, 집 못 져요. 공원 시설 못 들어옵니다. 현행 법상으로 공원으로 개방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국토부는 혼잡도를 고려해 체류 시간을 정했을 뿐 오염도와는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인조잔디나 시멘트로 땅을 덮거나 오염이 심한 곳은 동선에서 제외하는 저감 조치 정도면 충분하다고 반박합니다. 관람을 오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토양이 직접적으로 인체에 닿는 부분을 가급적 최소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오염된 곳은 동선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국토부가 이번 시범 개방에 이어 9월부터는 임시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감사원이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기감사에 들어간 가운데 디스커버리 펀드 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부실검사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지난 2017년에서 2019년 기업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고 운용사의 불안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으로 지난해 3월 환매가 중단돼 개인과 법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국회에 출석한 윤석헌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은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 사기성이 없다고 말한 바 있고 올해 2월 금융위원회 제재에서 실제로 사기 의혹과 관련한 사항은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금감원이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에 대한 징계 의결 전 검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일 항로 컨테이너 해상 운임을 서로 짜고 올려온 해운사들의 과징금 8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함께 조사한 한중항로는 짬짬이 사실을 적발했음에도 한중 양국 협정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내렸습니다. 이번 제재로 부처 충돌 논란까지 일었던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한일과 한중항로의 컨테이너 해상 운임을 서로 짜고 올려온 해운사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담합은 17년 가까이 이어졌는데 이들 해운사는 백삭슬 올려받기 위해 최저 운임을 도입하거나 서로의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신들의 소비자인 화주들에 대한 보복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화주들이 요금 인상에 따라주지 않거나 다른 배를 이용하면 화물 실기를 거부했는데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도 이런 보복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해운사들은 짬짬이의 결과로 한일 항로의 경우 지난 2008년 한 해에만 620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수입을 늘렸습니다. 앞서 한 동남아 항로 담합에 1,000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위는 한일 항로에 대해선 15개 업체에 8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한중항로는 시정명령에 그쳤습니다. 한중 양국 간에 지난 1993년 해운협정을 맺고 선박 투입량 등을 협의해왔다는 이유입니다. 그런 해운협정이나 해운회담이나 여러 가지 어떤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는 어떤 경쟁 제한 효과, 그다음에 파급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한일이나 한동남아보다 좀 미약하다. 그런 관점에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냐를 두고 공정위와 해수부의 공개적인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던 해상 운임 담합 사건은 이번 제재로 마무리됐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수출입 화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한 장관이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한 장관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잘못한 점이 있다며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심 판결이니까 판결 취지야 존중을 하는데요. 또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봐야겠죠. 누구나 살다 보면 공직자든 아니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저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그렇고요. 그렇게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맹자 말씀인데 무소지심 비있냐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잘못을 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고위직 검사면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이 기자 그럴까다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 공직자로서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그 녹취록을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방조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각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강도 높게 주문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도 첨단 산업 인재 양성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수도권에 반도체학과 등 첨단 학과의 정원을 늘리는 파격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이끌 인재를 키우려면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된다며 강도 높은 교육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제고하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의 양성입니다. 교육부는 그 해법으로 수도권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에 대한 규제가 걸림돌로 남아있지만 파격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 규제안에서 정원을 늘리거나 규제가 없는 계약학과를 추가로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체제에서도 수도권 대학의 첨단학과 정원 8,000명을 늘릴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교육부를 방문해 대통령이 미래의 먹거리로 인재 양성이라는 큰 비전을 던졌고 가장 중요한 부서는 교육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육부가 하는 일이 거의 안보에 가까운 차원의 일이라며 대통령은 인재를 양성하는데 5년 동안 총력전을 해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좋은 교육을 시켜주셔서 좋은 사람을 배출해 주시면 그게 이제 결국 우리나라 경제도 발전하고 세계 5위나 6위의 그런 선진국이 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한 총리는 현재 교육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부총리,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까지 5개 부처가 한 팀이 돼 첨단 인재 양성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도 반도체 등 전문 인력에 대해 병역 특례 확대를 추진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들이 처음으로 고사장에서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이번 모의고사는 대학 입시 전략을 짜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데 공통 과목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문과생들은 올해 더 보수적으로 입시 전략을 짜야 할 전망입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이 별도로 마련된 고사장으로 들어갑니다. 확진 학생들이 수능이 아닌 모의평가를 고사장에서 보는 건 처음으로 온라인 시험과 달리 성적도 공식 통계에 반영됩니다. 6월 모의고사는 수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선 졸업생 비율이 역대 최대로 수능 땐 30%가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문이과 통합수능으로 교차 지원이 큰 변수가 된 데다 선택 과목 간 점수도 공개되지 않아서 입시 전략을 짜는 데 실패한 수험생들이 재도전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평가원은 이번 수능에선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불수능이었던 지난해 수능과 난이도가 비슷한 데다 공통 과목들은 더 어려워졌고 이 때문에 상위권이 많이 선택한 언어와 매체 그리고 미적분 선택 학생이 유리한 구조가 반복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수학에서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과에서 여전히 그 높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학생들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통과목 변별력이 높아지면서 전문가들은 문과생의 경우 남은 기간 국어와 수학 공통과목에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입시에서도 졸업생 응시 증가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기 어려워질 수 있고 이과생들과도 경쟁해야 하는 걸 고려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육류를 대신하는 식물성 대체육 제품이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15개 대체육 제품을 조사한 결과 콜레스테롤이 없고 쇠고기 패티보다 단백질 함량도 높아 영양을 잘 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맛은 어떨까요? 이승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류는 물론 달걀과 우유, 생선도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인 비건을 위한 레스토랑. 고기 대신 콩으로 스테이크를 조리 중입니다. 흑마늘이란 이름이 붙어있는 대체육 스테이크입니다.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불맛이 잘 살아있고 진짜 고기라고 믿을 정도로 고기의 식감을 아주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콩 대두단백을 이용해가지고 고수분 제조 기술을 도입해서 패티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고기를 먹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향미군들을 숯과 볏짚을 이용해서 잘 살려봤습니다. 그렇다면 대체육의 영양은 충분할까?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식물성 대체육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콜레스테롤은 없고 햄버거용 쇠고기 패티보다 단백질 비율은 더 높았습니다. 다만 4개 제품은 고기의 육즙을 살리려다 보니 포화지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3개 제품은 양념 맛을 살리려다 나트륨이 과도하게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쇠고기 햄버거 패티보다 영양적으로 건강한 대체육 제품을 고르려면 100g당 1일 기준 나트륨 함량이 30% 미만, 포화지방은 27% 미만인 제품을 고르는 게 좋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5개 제품 모두 비건 등 식물성임을 강조했지만 일부 제품엔 동물성 원료인 달걀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식물성 대체육의 식품 유형과 기준 등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원료, 제조 기준 등과 더불어 표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미국 FDA가 연내 대체육 관련 지침 마련에 나선 가운데 소비자원도 관련 부처에 대체육 관련 식품 기준 마련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무장의 여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여행을 뜻하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이 제주를 찾아 볼 수는 없지만 듣고 만지며 관광을 즐겼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소리를 채집하는 장비를 들고 호숫가를 돕니다. 도심과 멀리 떨어진 숲속 호수여서 새소리며 바람소리가 귀에 더 잘 들려옵니다. 직접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점자로 읽거나 설명만 듣던 것보다 제주의 자연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장애 여행에 나선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제주의 소리를 듣고 녹음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자연 소리도 많이 들리고요. 저는 이렇게 숲을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고요. 너무 신나고 좋아요. 이번에는 제주의 동굴 체험. 동굴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서자 더위도 잊을 만큼 시원합니다. 계단 하나 내려갈 거예요? 점점 시원해져요. 바닥도 걷기 편하게 돼 시각장애인들은 다칠 걱정 없이 동굴 체험을 즐겼습니다. 이번 시각장애인들의 제주 무장애 여행의 숨은 도우미는 이른바 트래블 헬퍼입니다. 무장애 여행을 위해 교육받은 트래블 헬퍼들이 시각장애인들에게 관광지 설명과 길 안내 등 불편하지 않게 도와줘 여행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저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을 다른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냄새를 맡게 한다거나 만져보게 한다거나 이렇게 도와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초청해 무장애 여행을 진행한 제주관광공사는 제주를 찾는 무장애 여행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9년 동안의 활동을 집대성한 앨범 프루프를 오늘 발매합니다. 이번 앨범은 CD 3장으로 신곡 3곡을 포함해 48곡이 수록됐고 BTS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타이틀곡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의미의 Yet to Come으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부제로 달렸습니다. 프로야구 4위 기아가 3위 LG의 전날 패배를 되갚았습니다. 기아는 광주 홈 경기에서 선발 임기영이 잘 던지고 소크라테스의 연타 석포 등 홈런 3방을 앞세워 5대1로 이겼습니다. 두산은 선발 전원 안타, 전원 득점으로 데뷔 첫 선발 등판한 한화 슈퍼루키 문동주를 두들겨 16대7로 이겼습니다. KT는 장성우가 말로 홈런을 터뜨려 키움전 6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5일번이를 앞세운 리브 골프 시리즈가 어젯밤 영국 런던에서 개막했습니다. 필 미켈슨과 더스틴 존슨 등 스타급들이 합류한 가운데 또 다른 선수들도 참가 의사를 밝혀서 PGA 투어가 지배해온 세계 골프계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지원하는 리브 시리즈의 최대 매력은 역시 천문학적인 돈의 규모입니다. 올해 예정된 8개 대회 상금 총액이 2억 5,500만 달러, 3,200억 원을 넘고 1차 대회 상금만도 315억 원으로 같은 기간 열리는 PGA 대회의 약 3배에 달합니다. 필 미켈슨과 더스틴 존슨, 세르히오 가르시아, 케빈 나 등 최고의 선수들이 참가하는데 필 미켈슨이 2억 달러, 더스틴 존슨이 1억 2,500만 달러의 천문학적인 출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8명이 컷오프 없이 3라운드로 치르는 대회는 우승 상금이 50억 원이며 꼴찌도 1억 5천만 원의 상금을 가져가고 4인 1조 단체전도 동시에 진행해 별도의 상금을 또 나눠줍니다. 일부에선 사우디 정권을 비판하다 암살된 것으로 의심되는 언론인 카슈쿠지를 언급하며 대회 참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여전하지만 선수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I'm certainly aware of what has happened with Jamal Khashoggi, and I think it's terrible. And I believe that Live Golf is going to do a lot of good for the game as well. 돈도 돈이지만 여유 있는 투어 운영도 선수들 입장에선 매력적입니다.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선수도 있지만 장타자 디쉔버와 패트릭 리드도 2차 대회부터 참가를 선언하는 등 고심 중인 선수가 적지 않습니다. It's a bummer. I mean, I don't know if annoyed or tired is the right way. I mean, it's just one of those things. I mean, I've thought a lot about it, and it's like, look, like people are entitled to choose as they wish. 리브는 선수 수급과 주도권 확보를 위해 8월 제주 대회 등 아시안 투어에도 거액을 지원하기 시작해 골프계 편가르기 양상을 띠며 시작된 리브 시리즈의 출범은 그간 PGA가 100년을 이끌어온 세계 골프계에 거부할 수 없는 일대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오늘 내륙지방은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4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9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는 무려 4도가량이나 높아지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기온 변화가 무척 큰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하늘에는 구름만 가끔 지나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예보됐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지역 간의 편차가 무척 크겠고요. 내리는 동안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7.4도, 광주가 17.7도, 부산은 16.5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9도, 대전과 대구는 30도까지 올라 무척 덥겠고 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30도 안팎의 더위 속에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오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덧발라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